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12.3 비상계엄 진상을 규명한다며 지난 6개월간 수사를 계속해온 내란 특검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궁금해하시는데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였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를 하기 전 1년 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데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도상 계획과 실제 계엄군의 출동 상황, 그리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는 그런 상황까지 계획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여전히 왜 그런 계엄을 했을까? 확실하게 의문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가 발표 내용부터 설명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평소 발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2년 11월 야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고 2024년엔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계엄 준비가 시작된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봤습니다.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이즈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인사를 논의했고 그 결과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임명됐다는 겁니다. 특검 발표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꿰맞춘 정치적 서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권에선 계엄 다음 날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회동을 제2의 계엄 준비 모임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특검은 수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고발됐던 국민의힘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 때문인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 뒤에서 누군가 부추겼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 배후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특검은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어서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월 명태균 의혹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지시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오빠, 이거 터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오빠 빨리 계엄해.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계엄 당일 김건희 여사가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며 관저로 의사를 부르지 않은 것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은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당일 김 여사 보좌진과 성형외과 의사를 모두 조사했지만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도 살폈지만 김 여사의 개입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특검은 계엄 선포에 대해 김 여사가 상당히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했고 두 사람이 싸웠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결국 김 여사는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1년간 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실인 양 주장했던 각종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더에서 사회부법조팀 이광희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여권에선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동조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잖아요. 특검 결론은 달랐죠? 네, 내란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앞서 여권에선 대법원의 계엄 동조론을 주장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헌이야 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 종사자다.
네, 특검은 법원 행정처와 계엄사령부 관계자의 통신 내역까지 조사했지만 계엄 논의를 위한 간부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계엄사의 연락관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지기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잖아요. 수사 대상이었죠? 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고발됐었는데 네. 특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여당은 지 부장판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내란 재판부 설치의 명분으로 삼아왔는데요. 지기현 부장판사는 유례없는 구속기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주고 또 룸사롱 접대 의혹이 불거져도 제대로 감찰조차 받지 않습니다. 특검은 지 부장판사가 대법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도적으로 구속을 취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여당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무속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건 어때요? 네, 여당에선 최근까지도 윤 전 대통령이 주변의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12월 3일로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왕자를 새겨서 이제 토론에 나왔던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무술적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무속이 개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당시 미국 대선 직후 정권이 교체되는 혼란한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계엄 시점을 정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이 6개월간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정작 내란 혐의 구속영장은 상당수가 기각이 됐고 미국과 외교 마찰까지 벌이고 그랬었죠. 네, 내란 혐의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인사 신병 확보에 모두 실패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2번이나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영장 심사 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과 2분 통화로 중요한 걸 모의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직격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한다며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를 두고 8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고 최근엔 미군이 한국군의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의혹과 사실, 팩트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법원에서 그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통일교 본부인 천정궁은 물론 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자택과 사무실까지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정치인들을 만나 돈을 주고 통일교 수건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천정궁 입구는 통일교 측이 삼엄한 경비를 펴면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본부뿐 아니라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자택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통일교에서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 가운데 김규환 전 의원은 통일교에서 배달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의 또 다른 정치인 지원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네팔 선교 행사에 여야 정치인 5명이 참석했는데 통일교 측이 비행기 값과 체류 비용 수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네팔 행사에는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정양석, 이찬열, 안홍준 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TV조선에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과 호텔 비용 등을 통일교 측이 지불한 것은 맞다면서도 기독교를 믿고 있어 나중에 항의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의원과 안 전 의원은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전 장관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경찰은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과 고가의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사부 장관의 집과 의원 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현장에 택시기사를 폭행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등장해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전 의원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허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3월 전재수 전 장관과 통일교 조직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관계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전 장관이 평화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들고 있습니다. 자서전에는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도 언급돼 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은 2018년 통일교 후원단체가 주최한 남북통일 대장정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통일교 내부 소식지에는 전 장관이 2018년 9월 문선명 전 총재 6주기 행사에서 추도사를 했다고 적혀 있지만 전 장관은 그날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며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직 국회의원인 전 장관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혹시 소환 조사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현장에는 변호를 맡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입회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1월 유죄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이재명 정부 광복절 특사로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관련 수사를 했던 김건희 특검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 특검이 자료를 제대로 넘기지 않아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내부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복 차림의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통일교의 정치인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수사팀이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수사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전 장관 등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받은 지 넉 달 만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특검이 수사 기록을 부실하게 넘겨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과 특검 관계자는 통일교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독재가혹 행위 등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박아놓은 겁니다. 속칭 조서를 꾸몄다고 그러죠. 또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원 상당의 주식 차익을 남긴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민특검은 지인 소개로 투자한 회사라며 위법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활동을 마쳤지만 민주당은 다음 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서면서 계속해서 내란 청산 정국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문제 제기가 많은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란 재판부 적용 시점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해방꾼이 되었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습니다. 내란 동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내란 재판부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하고 당내 의견을 다시 모을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사위는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에도 지난 3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의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해놓고 하지만 당내 의원들은 물론이고 조국 혁신당까지 위헌성을 지적하자 정 대표는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원안에서 1심부터 적용한 내란 재판부를 2심부터로 수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 재판부 추천위 구성권을 둔 조항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원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법사위 강경파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성 당원들만 바라보던 흐름이 조금 바뀌는 듯합니다.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을 70%로 하려던 걸 의견 수렴을 이유로 일단 보류했는데 민심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기획단은 오늘 회의에서 당심 비중을 5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 속으로, 청년 속으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책과 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당에 대한 기여도에 방점을 찍었었는데 민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일부 전환한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기는 선거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앞서 지선기획단이 당심 70% 경선룰을 발표하자 현역 지자체장들과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심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당심 반영률을 높여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과연 본선 경쟁력에 비공개 최고위에선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선거를 앞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고 필요성을 언급했고 장동혁 대표도 아직 당내 논의도 안 거친 사안이라며 당심 강화 룰에 일정 부분 거리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경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장 대표는 오늘 재선 모임에선 연말을 기점으로 당 운영 방향에 대한 기조 변화를 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안타깝고 참담한 사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주 4.3 사건은 진영에 따라 해석이 다른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4.3 당시 강경 진압 책임을 놓고 논쟁이 있는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역사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4일 고 박진경 대령에게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박 대령이 한국전쟁 당시 을지 무공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 심의 없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라는 겁니다. 박진경이 제주도에 와서 40일 동안에 5천여 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 진압 작전을 실시하다가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더 나아가 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무공훈장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이 실제로 민간인에 대한 강경 진압을 지휘했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당시 소대장이었던 최명신 소위는 박 대령은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다 암살됐다고 2003년 정부 공식 보고서에 증언했습니다. 보고서엔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했다는 진술도 담겼습니다. 박 대령 부임 5일 만에 남로당은 박 대령 암살 지령을 내렸고 40여일 만에 남로당 소속 부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지난 9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엔 박 대령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너무나 왜곡되었어요. 제주 4.3 사건 주인공은 남조선 노동당입니다. 박 대령 유족 측은 박 대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한미 당국이 내일 대북 정책과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공조회의를 열 계획인데 통일부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북 정책 관련 논의를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가 주도하는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보이는데 부처 간 주도권 갈등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입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출범하는 한미 외교당국의 대북정책협의체에 통일부가 불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정연두 외교부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국방부와 통일부의 차관급 인사들이, 미국 측은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이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정책협의는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며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이걸 정리해 붙이면 들고 하는 것은 팩트시트 그리고 한미 관계에 관해서 비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의 불참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자주파의 부정적 시각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았던 제2의 워킹그룹 출범에 반대한다며 공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정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지만 대통령실은 갈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약간의 갑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다라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이 노선 충돌을 넘어 부처 간 엇박자로까지 표출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정유미 검사장이 사실상 강등됐죠. 반면 친여 성향 검사 2명은 고검장이 됐는데 6개월 전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검사들입니다. 규정 위반이란 지적에 법무부는 승진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기저기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 내 친여 성향으로 꼽히는 이정현, 고경순 검사장을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법무연수원 재직 중 연구보고서 미제출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6개월 만에 승진을 한 겁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최소 1년간 승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규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만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승진이 아닌 전보 발령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고검장급과 검사장급을 명백히 구분해 인사를 해왔습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인사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 자체를 좀 간과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지적을 받으니까 상당히 공색하게. 한 부장검사는 정유미 검사장을 강등시킨 것과 이정현, 고경순 고검장 승진 모두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며 편가르기 인사를 하다 보니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결국 예상대로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다면서 고작 6줄짜리 사유서를 냈습니다. 여당은 김 의장을 국회에 세우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김범석 의장 등 핵심 경영진 3명이 모레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계속 10여 년 동안 그렇게 회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국정조사는 청문회와 달리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CEO로서 바쁜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든 김 의장 등 3명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국회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는데 사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농구를 하다 다쳤다며 박대준 당시 정책실장을 대리 출석시켰습니다. 박대준 쿠팡 이사입니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쿠팡 핵심 3인방 모두 청문회 불참을 통보하면서 모레 청문회는 지난 10일 선임된 해럴드 로저스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인데 한국 근무 경험이 없는 미국인이어서 맹탕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일부 기업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급락하는가 하면 사업 방향도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코레일이 2023년부터 기존의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투입하고 있는 ITX 마음. 열차 제조업체 다원시스는 2018년부터
ITX 마음 358칸을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지만 이 가운데 217칸을 제때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납품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이런 행태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그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70% 줬더니 이 사람들이 돈 받아가지고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 내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증시가 열리자마자 다원시스 주가는 26% 넘게 폭락했습니다. 다원시스는 열차 제작을 위해 받은 성급금을 경기도 과천 신사업건설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다원시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도 이제 미국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못 하니까 지금 이제 정제를 해서 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차기 미니 구축함 KDDX 사업과 관련해서도 특정 업체를 겨냥했습니다. 군사기밀 빼돌려가지고 처벌받았는 데다가 뭐 수의 계약을 주느니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고 있던데 그런 거 잘 체크하십시오. 이 발언 이후 방위사업청은 사업자 선정을 미루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프로축구 울산의 신태용 전 감독은 자신에게 뺨을 맞았다는 정승현의 폭로에 대해 친근감이라고 정면 반박했는데요. 해당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직접 판단해 보시죠. 이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신태용 당시 울산 감독이 부임 후 선수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수비수 정승현과 악수를 하더니 짝소리가 날 정도로 얼굴을 칩니다. 정승현이 뺨을 맞았다며 폭로한 사건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신 전 감독은 정승현의 폭로 직후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애제자같이 챙겼던 것이 좀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폭행이나 폭언을 했으면 저는 감동 안 합니다. 영상을 본 축구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은 사람의 기분이 나빴다면 폭행이 맞다는 의견과 다소 과한 행동이었지만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신 전 감독과 울산 선수단 사이의 불화는 지난 10월 알려졌습니다. 신 전 감독이 경질되는 과정에서 구단 버스에 골프채를 싣고 다녔다는 구설에 올랐는데 베테랑 이청용의 골프 세리머니는 불화설에 불을 붙였습니다. 정승현은 이후 신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해당 영상의 공개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구단은 추가 피해 사례 등을 알아보고 있다며 말을 아낀 가운데 상위 기관인 대한축구협회는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일상에 유용하게 쓰려고 챗GPT를 유료로 구독했는데 자꾸 엉뚱한 답만 합니다.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언뜻 이름이나 화면을 보면 실제와 정말 비슷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개월 전 A씨는 구글 검색창에 챗GPT를 검색하고 가장 상단에 노출된 링크에 접속했습니다. 10만 원가량 유료 결제까지 했는데 오래지 않아 가짜란 걸 알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많이 느리고 사진 처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가 없는 속도인데 조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챗GPT가 아닌 것 같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AI 유사 사이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37건에 달합니다. 유사 AI들은 검색 사이트나 모바일 앱스토어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데다 화면 구성도 비슷해 단번에 알아채기 힘듭니다. 100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됐다고 홍보하고 있는 이 AI 챗봇 앱은 챗GPT와 로고도 대화창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사용해보니 성능은 확연히 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오늘의 날씨도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과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각각 윤석열, 조 바이든이라고 답변합니다. 유사 AI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돼 환불도 쉽지 않고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포털 사이트 상단에 걸린 AI 광고에 특히 주의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 의심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이런 사기도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에 등장하는 의사.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실제 사람 같지만 AI로 만든 가짜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가짜 전문가들을 내세워 약을 먹으면 흰머리가 까맣게 된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꼬드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S대 수석 연구원이라는 남성이 흰머리가 줄어든다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직접 드셔보시면 흰머리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멜라닌 세포를 자가 복제해 검은 머리가 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형외과 의사라는 사람은 세포 나이를 젊게 해준다고 하고, 저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시술보다 먼저 세포를 관리하시라고. 비뇨기과 전문의라는 인물은 상술에 속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더 이상 상술에 속지 마시고 재발 없이 방광염 완치하세요. AI로 만든 가짜 의사들입니다. 이렇게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거나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 16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SNS 광고를 판매 사이트로 연결해 총 84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그럴듯한 의학적인 설명까지 꾸며내 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업체에서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 교수, 의학 박사 등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소비자분들께서 믿고 쉽게 현혹되신 걸로 판단됩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물의 소비자 접속을 차단시키고 업체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하루 평균 1,000대 가까운 버스가 드나드는 교통의 관문, 동서울 터미널이 대대적으로 변신합니다. 그동안 지적됐던 낡은 모습을 벗고 39층짜리 복합 운하 시설이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각지로 출발하는 시외버스들 때문에 터미널에서 나온 승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합니다. 동서울 터미널은 120여 개 노선에 하루 1,000대 가까운 시외버스가 드나듭니다. 1990년 완공된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만 13,000명이 넘는 교통의 관문이지만 시설이 낡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터미널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도 이거보다 더 좋은데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곳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처막을 받치는 이런 새 기둥마저 바스러졌습니다. 서울시는 동서울 터미널을 광역교통의 허브 기능을 갖춘 초대형 복합시설로 재개발합니다. 지하 7층, 지상 39층 규모의 건물을 올려 지하에는 버스가 오갈 수 있는 터미널을, 지상에는 쇼핑과 문화, 업무시설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서울의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시는 공사 기간 동안 당초 인근 구의공원 지하를 임시 터미널로 사용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터미널 맞은편 테크노마트 하역장과 지하 공실을 승하차장과 대합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터미널 재개발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 첫 삽을 뜹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 보고를 공개적으로 받으면서 공공기관장들을 꾸짖고 면박 주는 듯한 모습이 생중계돼 논란이 되고 있죠. 특히 대상이 야권 출신 인사들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적 해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실시해온 중계가 의도와는 달리 국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질문에 즉답을 내놓지 못한 이학재 인천공항 공사 사장을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딴 데 가서 노세요? 지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도 이 대통령의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다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뭐가 있어요? 예,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라면인데요. 라면이야, 기업들이 하는 거지 무슨. 여권 인사인 김의겸 새만금 청장도 질타를 받았지만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쓸 거고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일종 희망 고문 아닙니까?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질타가 유독 야당 인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보수 농객인 조갑재 대표는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인상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요한 건 업무 능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탁월한 대답을 해서 이번 정부의 장관으로 내각으로 위임된 분도 계십니다. 언제 임명이 되었냐의 문제는 매우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중계 논란에도 내일부터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다시 2주차 업무 보고를 이어갑니다. 특히 오는 19일엔 내년 9월 폐지를 앞둔 검찰청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가 보고 부처의 업무가 아닌 질문을 상당수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기관 일까지 답해야 하니 관련 부처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스타일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관 업무인 외화 밀반출 단속을 두고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했습니다. 또 방송 콘텐츠 사후 심의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인데 방미통위에 이를 묻기도 했습니다. 방송사들 엉터리 보도하고 편향 보도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나 아니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나 그런 것들은 통상 업무는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 업무 범위 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방미통신위는 민간 독립기구인데 정부 산하기관처럼 보고를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위원장이 임명되면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민주당은 기관장과 실무자에게 꼬치꼬치 캐묻는 방식의 이 대통령 업무 보고를 놓고 책임 행정의 출발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질타는 더 이상 무능과 안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엇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공개적인 조롱과 모욕을 주는 모습은 대통령의 품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식의 과시형 만기칠람, 정치 쇼 비즈니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팥쥐 엄마도 울고 갈 만한 갑질이라며 기괴한 자신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환단고기라는 책을 언급해 며칠째 논란입니다. 터무니없는 유사 사학 서적을 거론한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이 책 내용이 뭐길래 그러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환단고기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네, 환단고기는 한민족의 기원이 단군 왕검의 고조선 이전에 존재했던 환국이라고 주장합니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환국의 건국 연도는 기원전 6만 7079년 또는 기원전 7197년입니다. 차이가 무척 많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국의 영향권은 서쪽으로는 영국 일부와 스페인, 남쪽으로는 동남아 전역,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에 미칩니다. 환국은 총 12개국으로 이루어진 제국이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중국이 되고 이 중에 하나는 수메르 문명을 건설했다는 식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은 완전히 딴판인데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나라가 그렇게 오래 다스렸는데 유라시아 전역에서 어떤 발견된 유적이라든지 문헌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원전 6만 7천년은 현생 인류와 경쟁했던 네안데르탈인이 아직 살아있던 까마득한 과거입니다. 기원전 7천년은 신석기 시대인데요. 이제 막 인류가 아프리카 밖으로 진출해서 농업혁명이 각지에서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국가는 청동기 때부터 등장했습니다. 환국의 인구는 기원전 1600년대에 1억 8천만 명이었다고 쓰여 있는데 학계가 추정하는 기원전 1600년의 전 세계 인구는 아무리 많아도 1억 명이 안 됩니다. 환국은 기원전 3000년대에 철기 문명을 이룩했다고도 돼 있는데 이것도 연대가 맞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허황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누가 썼습니까? 1979년에 이유립이란 사람이 출간했습니다. 이유립은 1920년쯤 스승인 계연수가 저술한 환단고기를 전수받아서 60년 후에 공개해달라는 유지를 받고 펴냈다고 주장합니다. 학계는 환단고기를 거짓된 역사서, 위서로 판단합니다.
일종의 창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사학계에서는. 원본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핵심적인 거고 그다음에 내용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 책을 언급한 거죠? 지난 12일 교육부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던 중에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환단고기 논쟁에 대해서 말을 꺼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국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이 대통령 말은 자칫 환단고기가 학술적 다툼의 영역에 있는 문헌인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고 이 내용에 관심 갖지 않으면 고대 역사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읽힐 수도 있어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설명을 좀 한 것 같던데요. 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TV조선에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고 연구를 하는 건지 대통령이 물어본 것이라고 추가 해명했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환단고기 논란에 대해서 말이 헛나왔다고 사과하면 될 터인데 해명이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우리 근현대사를 통해서 뭐 좀 잘못된 걸 바로잡고 나라의 발전을 좀 도모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닌가, 쓸데없는 논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해변의 유대인 행사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맨몸으로 총격범을 제압한 용감한 시민 덕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번 참사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연계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해변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 달아납니다. 연이어 사격하는 총격범 뒤로 한 남성이 몰래 다가가더니 맨손으로 장총을 뺐습니다. 공범의 총격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저녁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호주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She was like maybe 8 years old. She got injured in the leg and she was crying and she was on the ground. Her mom was on the ground as well. 총격범들은 당시 유대인 행사를 겨냥했는데 어린이와 홀로코스트 생존자 등 1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This is a targeted attack on Jewish Australians, an act of evil anti-Semitism, terrorism. 총격범들은 부자 관계로 파키스탄계 무슬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ne is deceased. The second is in critical but stable condition in hospital at the moment. Police located a vehicle which we believe has several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당국은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나 이란 등과의 관련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몸 제압에 나섰던 시민 영웅 아흐메드 역시 과일 상점을 운영하는 시리아 출신 무슬림이었습니다. Ahmed, because still inside in he do the operation. Yeah, he have 2 shots. 이스라엘은 호주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반유대주의에 기름을 부은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겨울의 유명 관광지죠. 일본 홋카이도에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열차가 멈추고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내일도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서 비상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에 자동차도 주택도 파묻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전역에 어제부터 강풍과 함께 최고 90cm에 육박하는 폭설이 내려 곳곳에 눈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엔가루초 시라타키 적설량만 89cm, 아칸호반 73cm, 오비히로 공항 59cm, 삿포로시 45cm, 나카시베스 공항이 26cm 등을 기록했습니다. 평년 적설량의 3배가 넘는 눈이 쌓인 곳이 많았습니다. 폭설에 홋카이도에서만 14,300여 가구가 정전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늘길도 막혀 신치토세 공항에서만 항공기 160편이, 전 일본 공수와 일본 항공도 29편의 비행기가 결항됐고
JR 홋카이도의 경우 열차 77편의 발이 묶였습니다. 설경이 아름다워 일본의 대표적 겨울 여행지인 홋카이도는 지난해에만 한국인이 220만 명 넘게 방문할 정도였는데 최근 잇따른 지진의 폭설까지 겹치면서 관광객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홋카이도에 40cm의 눈이 추가로 예상된다며 각종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말합니다. You take the blue pill. You wake up in your bed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편안한 거짓 속에 살 건가 아니면 빨간 약을 먹고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건가. 2199년을 그렸다지만 지금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적 질문입니다. 가상현실 완벽합니다. 불편하지도 않고 책임질 일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짜라는 거죠. 현실은 다릅니다. 냉혹하고 거칠지만 허공을 떠다니지는 않습니다. 단단한 땅을 딛고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파란색 세상은 공상 영화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No one in the room that night knew the shutdown button could act as a detonator. Not the only one who kept the secrets. There are many who were following orders from the KGB, from the Central Committee. 1986년 체르노빌에서 원전이 폭주하던 그 밤, 사고 수습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을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때와 다를 게 뭐 있나 싶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당시 의회를 탄핵의 도구로 악용하고 예산안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과 민주주의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60%가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과거를 뛰어넘지 못한 채 지지부진 여당에 끌려다닙니다. 계엄에 대해 명시적이고 반복적인 사과를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부 여당의 각종 무리수에도 여론은 야당 쪽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요? 전화조사든 면접이든 민심이 자기들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따져 바로잡을 일이지 방식 탓을 할 때입니까? When the truth offends, we lie and lie until we can no longer remember it is even there. Sooner or later, that debt is paid. 체르노빌에서 진실을 숨긴 대가로 원자로가 폭발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엄연한 현실을 무시한다면 대가는 무지막지할지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가상현실 속에 안주하다가는 선거도 민심도 미래도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경고장은 이미 와 있는데 봉투조차 뜯지 않으려는 배포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12월 15일 윤정호 앵커 칼럼,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청에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 3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8도, 광주 13도로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